이제 히다치 하이테크 코리아에 입사해가지고 34년 근무를 했고 올해 3월달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4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히다치 하이테크는 히다치 그룹의 상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했을 때는 TV에 들어가는 브라운관, 또 LCD가 만들어졌을 때는 LCD 디스플레이 자체도 수입을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필름이라든가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이콤이라든가 이런 거 수입을 많이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일본 제품하고 한국 제품하고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중국 제품하고도 이제 경쟁을 하게 돼서 점점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들을 현장에서 잘 볼 수 있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일본의 그 2차원 완화라고 하는 아베노믹스하고 별 같이 하는 건데요. NHK 스페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방영을 한 거에 일부를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가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온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아베가 2006년도에 수상이었어요. 고이즈미 수상 다음에 2006년도에 수상이 됐는데 1년 하고 그만두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절치부심을 해서 여러 가지 국가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 학자들 학파가 여러 학파가 있는데 리플레이스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미국에 그 대공황이 있었지만 일본에는 쇼와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뱅크런이 발생할 뻔한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카시라고 하는 대장상이 나타나서 이제 지금 같은 금융 완화 정책 재정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뭐 이런 정책을 실시해가지고 그걸 회복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 학파가 리플레이스 학파. 그래서 이제 아베가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시책을 실시하게 되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GDP 미국이 약 26조 달러, 그다음에 중국이 약 19조 달러, 일본은 좀 많이 그 격차가 있습니다만 4조 4천억 달러 정도의 GDP. 그러니까 월드와이드로 보면 랭킹 3위 정도 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2등을 했었는데 3등으로 밀려난 했지만 아직도 3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 근데 이제 1인당 GDP를 보면 28등 정도를 해요. 여기 보면은 이 정도 하는데 약 3만 6천 불 정도, 한국이 3만 3천 불 정도 해가지고 국가 경제 자체는 아직 괜찮지만 1인당 GDP를 보면 1인 그 개인들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가난한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경기상 경제 추이인데요. 보통 일본에 이제 그 호경기가 최근에 80년대 이후에 한 세 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85년도에서 이제 90년대 초반까지 일어났던 버블 시기에 고도 성장을 했던 시기. 그다음에 이제 고이즈미가 총리를 했던 2000년대 초반에 그 이자나미 경기라고 하는 호경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베노믹스도 어떤 의미에서는 호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도 성장기 때 성장률은 뭐 4% 5%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2000년대 초반은 뭐 1% 2% 그다음에 이제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뭐 1%뭐 0. 몇 프로 뭐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 다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본은 이미 선진국이 매번 5% 이상 성장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자나미 경기나 아니면 아베노믹스 때 경기 아니면 1%에서 2%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거나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빅맥 지수 2006에 22년 데이터고요. 그때는 최근에는 이제 3.38달러 정도 되는 거죠. 33위 정도 되고 한국은 27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2011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기 있군요. 미국이 4몇 달러하고 일본도 4.08달러인 거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일본의 엔화의 가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몇 번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얘기하는데 일본 물가가 한국보다 훨씬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놀러 가봤지만 물가의 상승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출장을 가면은 물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각국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본이 뭐 이게 저희 나라하고 비교하면 일본의 GDP하고 한국의 GDP는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베이스로 해서 30개 회사를 순서를 매겨봤는데 다른 책에서 이건 가져온 겁니다. 1등은 삼성전자이긴 한데 30위까지 기업 중에 24개가 일본 기업이고
우리나라 기업은 6개 정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카카오 정도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회사들이 굉장히 일본 회사들은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작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아직도 그러면 제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일단 세계 마켓시어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는 강소기업이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의 99.7, 고용의 한 68.8%, 부가가치의 한 50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작은 기업은. 그다음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업 승계에도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강한 부분이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제 국가 부채가 문제예요. 국가 부채가 1200조가 넘어갑니다. 1200조 엔이 넘어가기 때문에 GDP 대비 259%예요. 그래서 부채가 많은 그리스나 이탈리아보다 훨씬 부채가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과제는 국가 재정을 어떻게 튼튼하게 하느냐, 회복시키느냐라고 하는 게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2013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봤는데요. 세입을 보시면 세입이나 세출은 같으니까요. 114조 엔 정도가 됩니다. 세입과 세출이. 근데 이제 세수로 걷어들일 수 있는 게 약 50조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국채, 공채, 건설 공채 뭐 이런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조달하는 게 약 35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돈 써야 되는 건 114조가 필요한데 그중에 벌어들이는 거는 50조. 나머지는 돈을 빌려다가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앞으로 국가 부채 아니면 세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과제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그 저출산 문제를 논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는 바가 한국이 제일 꼬레기예요. 올해 발표된 거 보면 0.78 출산율이 그 정도 되는 거니까 일본은 아직 1.73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상황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생산 가능한 인력 25세부터 64세 인구가 점점 줄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2040년이 되면 2019년에 약 한 7천 몇백만 명 정도가 생산 가능한 인구인데 40년이 되면 한 5천만 명 정도 줄어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1.8명당 1명 노인을 부양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되고, 사회보장 문제, 재원 문제, 경제 전체적인 활력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어떤 대책을,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또 일본이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일본의 그 장기 불황의 단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85년도에 그 프라자 합의를 그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맺게 됩니다. D5를 불러가지고 미국 뉴욕에 있는 프라자 호텔에서 환율에 관한 합의를 한 건데요. 71년도에 닉슨이 군번이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미국 경제가 굉장히 나빠져요. 그리고 80년대 아마 유가도 상승하고 해가지고 경제가 안 좋고,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무역 불균형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G5를 불러놓고 환율을 올려라라고 압박을 한 게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달러당 250엔 하던 게 3년 뒤에는 달러당 120엔, 3년에 2배 정도 환율이 인상이 됐어요. 환율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산업 전반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지나고 났더니 실질적인 영향은 80년 11월까지였고 이후부터는 확장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지나갔으니까 알 수 있는 사항이죠. 그 당시에는 잘 모르고 넘어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프라자 합의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미국은 미일 구조 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내수 진작, 인프라 투자, 무역의 불균형을 시정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내정 간섭에 가까운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본의 저축률이 너무 높다. 저축률을 줄이고 국내 인프라에 투자하라.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으니까 굉장히 그 미국의 압박은 강했을 거로 생각이. 그 당시 일본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면 무역 마찰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를 수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엔이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엔고 때문에 생기는 불황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 완화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돈을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고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금리를 낮춰요. 그래서 엔저를 유도했는데 결국 그 당시에 채택했던 이런 정책적 대응이 결국은 버블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6년도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반도체 협정을 맺어요. 이 반도체 협정은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이 많은 것들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쓰는 거에 20%는 무조건 미국에서 수입하라라고 하는 그런 협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반도체가 경쟁력을 잃어가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그래서 90년대의 월드 탑10 반도체 기업, 2020년도에 반도체 기업으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90년도에는 일본 회사가 6개 들어가 있어요. 근데 20년도에는 한 회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미국이 일본을 압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80년대 후반에 이제 86년에서 89년 정도 일본의 경기가 굉장히 상승하는 때인데 이 미국과의 그 프라자 합의 때문에 내수 진작하고 금리 낮추고 돈을 풀었기 때문에 경제가 엄청 호황기를 맞이했어요. 그 호황기를 지나가지고 버블을 발생시키는데 어느 정도 버블을 발생시키느냐면 주식하고 토지에서 생기는 캐피탈 게인입니다. 86년도에는 GDP의 116% 정도를 발생시킵니다. 거품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87년도에는 140% 정도, 그 다음에 89년도에는 120. 그래서 요 몇 년 동안 85년에서 89년까지 여기서 엄청난 버블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때까 80년 93년도까지는 이게 버블인지도 몰랐어요. 경기가 잘 돌아간다. 소비가 되고 기업 투자를 하고 고용률은 완벽한 고용을 유지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판단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그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버블이 생겼을 때는 자산에 투자를 하면 이익이 생기고 금리를 떨어뜨렸으니까 그 당시에 금리를 얼마큼 떨어뜨렸냐 약 5%에서 한 2.5%까지 떨어뜨렸어요. 근데 금리를 2분의 1로 떨어뜨리면 자산의 가치가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버블이 발생을 했겠죠. 근데 버블이 붕괴되는 프로세스는 거꾸로예요. 자산 이익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고 금리를 인상하고 또 자산 손실이 발생하니까 투매가 발생해가지고 버블이 또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붕괴가 되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은 버블 시에는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이 어떻게 하겠어요? 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하고 또 설비 투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고용을 늘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 하는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채무가 늘어나고 과잉 설비를 투자하게 되고 과잉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져도 채무를 갚고 투자된 설비, 과고용된 투자된 설비, 과고용된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 여력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경기가 좋아질 수 없어요. 불황의 시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밸런스 시트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버블이 발생했을 때 자기 돈은 40원을 가지고 100억짜리 자산을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 폭락을 해가지고 자산 가격이 50억이 됐어. 그렇지만 부채가 60원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치더라도 당장 해야 될 건 뭐예요? 이자를 갚아요. 그 다음에 부채를 줄여가야 돼. 그러니까 투자해가지고 뭘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 초반, 2005년도 뭐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밸런스 시트 불황이 계속돼요.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는 또 왜 불황이 계속되느냐면 일본에 이제는 자산 이득이 안 생겨요. 자본 이익도 생기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만들어서 팔 제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해외에 투자하고 주식으로 투자하고 공장을 사기도 하고 뭐 이래서 해외 투자에 주력합니다. 일본에 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불황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아까 뭐 처음에 영상을 보는 거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 아베노믹스가 취한 정책은 세 가지입니다. 대담한 금융 정책, 엔화를 약세를 시키고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고 기동적인 재정 정책.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 투자를 환기시켜가지고 성장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정책적인 목표가 있었고요. 목표로 세웠던 거는 소비자 물가는 2%, 명목 성장률은 3%, 실질 성장률은 2%, GDP는 2020년도에 600조 엔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물가는 0.88%, 명목 성장률은 1.6%, 실질 성장률 0.8%, GDP는 526조 엔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결과만 보면 결과를 달성 못했으니까 실패라고 볼 수 있지만 아마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한 10년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아베노믹스가 만들어 아까 나왔죠 1,500조 엔 이상의 자본을 투자한 거 이거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하는데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또 어떤 정책을 써서 회수해야 될지 뭐 등등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베노믹스에 관련된 계속된 내용인데요. 원래 그림을 그렸던 거는 본원 통화를 증가시켜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1단계는 엔저, 그다음에 실질 금리를 하락시키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수출 증가, 투자 증가, 소비 증가. 그래서 세 번째는
기업이 수익이 증가돼서 임금을 상승시키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비자 물가 2%를 달성하는 게 아베노믹스의 기본적인 구상이었는데요. 1단계는 엔저는 30-40%, 일본에서 직접 그 ETF를 구매했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금리는 뭐 더 이상 내릴 게 없어, 제로 금리에 가까웠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출은 증가했는데 투자 증가하지 않고 소비 증가하지 않았어요. 1단계는 그럭저럭 달성했지만 2단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3단계에서도 기업의 수익은 증가했는데 임금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목표로 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 2%를 결과적으로는 달성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하기 시작해서 왜 소비자 물가 상승 2% 달성하지 못했을까. 근데 결국은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하고 디지털화의 생산성 저하와 자본 수익률 저하를 피해서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를 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출과 환율의 관계성이 사라지고 기업들이 환차익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에 재투자했다. 그래서 기업들이 국내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생산성 향상도가 속도가 둔화되고 임금 상승률도 저하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래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구치 교수님의 책을 읽고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미국과 비교해서 왜 미국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간중간에 한국을 자꾸 넣어가지고 일본 사람들 많이 자극한 내용들이 있지 않았나. 잘못하면 한국에도 밀린다 뭐 이런 대목들이 중간중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구치 교수가 생각하는 거는 미국과의 비교해서 첫 번째는 IT하고 디지털화의 기술이 뒤쳐져 있고, 두 번째는 자본 없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팹리스라든가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팹리스가 일본에서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고도화인데, 이거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이게 무슨 어떤 특정한 산업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산업에 걸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토탈 생산성 향상이 없었던 것이 결국과 미국과의 GDP 격차, 2012년대까지는 거의 비슷했는데 결국은 엄청난 차이 갭을 발생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하고 있는 엔화 약세가 과연 일본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득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반론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N고가 되면 원고가 되고 N고가 되면 기업들이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킬 텐데, 지금 N저를 만들어주니까 한 개 기업도 살아남고 많은 기업들이 혁신보다는 돈을 벌고 해외에 재투자하는데 급급한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아베노믹스가 그래서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게 본 내용 중에 하나는 일본의 대학, 그 다음에 각국의 대학 교육력하고 그다음에 정보화의 진행도를 나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상위 100개의 각국의 대학들이 몇 개나 속해 있는지를 가지고 인구, 그다음에 GDP 등을 가지고 이제 분석한 결과인데요. 일본이 고등교육력은 1.6. 기본적으로 유럽,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런 데가 기본적으로 다 높습니다.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면 교육력은 한국이 3.03이고 일본이 1.26. 그건 왜 그러냐면 인구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어. 100대 학교에 들어가는 학교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두 학교뿐이 없지만 인구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GDP, 상대적인 풍요로움 뭐 이런 것들 분석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의 진행도 미국이나 유럽 이쪽이 훨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한국만 비교한다고 하면 정보의 D라고 하는 항목은 한국 0.71, 일본은 0.25. 이 항목을 보면 한국은 0.43인데 일본은 0.25. 그리고 10년간 1인당 GDP 성장률하고 맞춰보면 결국은 정보의 진행도하고 GDP 성장률의 향상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거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 자유로운 연구 환경과 기초 연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연구 및 교육 수준을 높이고 연구 및 교육 내용을 정보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게 뭘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에서 미네르바 대학의 총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을 받을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일반 어느 대학교도 얘기하고 있는 창조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
일반 대학들이 약속을 안 지킨다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미네르바 대학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은 캠퍼스가 없다고 그래요. 사이버로 하고 월드와이드 7개 정도 거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각국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좀 획기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약간 실망을 했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뭐 일본 정부에 바라는 것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뭐 우리가 바라는 것과 거의 뭐 유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디지털을 해야 된다, 뭐 부가가치를 올려야 된다, 생산을 올려야 된다, 뭐딱 똑같습니다만 종축 사회 타개하고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마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일본의 시스템을 바꿔야 산업 구조가 바뀌고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일본에서 아니면 일본 정부가 집중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은 자민당 거의 일당 독재에 가깝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나타나죠. 그 사람 갈망한다고 했는데 그런 대변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나타나서 일본도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좋은 1등 국가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동영상 보여주셨잖아요. 동영상에서 내용을 몰라도 뭔가 느껴지는 분위기 있지 않아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장관이고 뭐고 물론 장관들이기 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거의 늙어 보이지 않아요? 나라가 너무 늙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나라가 많이 늙었지.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제2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나라고 아직도 그 제2차 산업혁명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나라. 그래서 제조업은 강하지만 IT 디지털화에 늦어져 있고 플랫폼 기업이 한 개도 없는 나라. 그런 부분들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렉서블하게 나라가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 아닌가 생각들이 너무 그냥 이렇게 굳어져 근데 있는 그 거 젊은 아닌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네. 없는 것도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고 젊은 정치가가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일반 사람들이 정치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 그래서 새로운 뭐 세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남의 얘기가 같지가 않은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사실 아닌 게 정말 그런 거 많이 느껴지는데 우리나라 정치에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일본에 비교하면 많이 젊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양당제가 있어서 정권을 주고받기 때문에 물론 폐해도 많지만 여러 가지들이 개선이 되고 정반합이 이루어지는 거에 봐서 일본은 거의 자민당이 정권을 쥐고 있고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에 민주당이 한번 집권을 했었는데 그 민주당 많은 실망을 남겼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사람들이 민주당에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문제죠. 그 실제로 일본 회사에서 총 몇 년 일하신 거죠? 33년 10개월이네 정확하게. 33년이나 일하신 33년 10개월. 34년을 일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예전의 일본과 최근래의 일본 어떤 느낌을 그대로 느끼고 살아셨을 거라고 느껴지는데 혹시 그게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때 30년 전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 아까 이렇게 책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우리 선배님께서 직접 느끼신 회사에서 직접 느끼신 일본인의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내가 이제 신입사원 때 일찍 출근은 자주 했었는데 일찍 출근하면 근데 어떤 사람이 굿모닝 그러더라고. 굿모닝가 뭐지? 나중에 알고 그게 굿모닝이야. 굿모닝.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느꼈던 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를 잘 못하는데 뭐 어떻게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또 많은 제품들이 해외를 석권하고 있을까 이렇게 그 당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일본에 출장을 가보고 상황을 보니까 말은 못하지만 국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돼 있어. 해외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또 해외에 있는 사람이 일본에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제화가 돼 있어. 지금은 해외 주제도 잘 안 나가려고 하고 일본 사람들이 월드와이드에서 넘버원 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 같은 것들이 옛날에 비교하면 훨씬 줄어든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변화가 많은 것 같다. 맞습니다. 국제화가 예전에도 빨랐는데 지금 국제가 둔화돼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내수 시장이 1억 2천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으니까 일본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만 해도 뭐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이유가 있어요. 물론 뭐 혁신 지수나 이런 걸 보면 한국이 1등을 하다가 2등을 해요. 그러니까 혁신성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많이 좋아졌는데 그 혁신성 항목 중에서 제일 한국이 좀 취약한 게 생산성 향상이 취약합니다. 그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아니 계속 투자를 해도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되고 하는 게 굉장히 등수는 굉장히 좋지만 그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한 대로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본의 그 저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게 아니고 노인들이 60대가 많이 하고 그 60대보다 더 많이 저축을 가지고 있는 게 70대예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쓰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노인들이
그래서 소비세 문제가 나오잖아요. 소비세. 왜 소비세지? 소득세가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노인한테 복지 혜택이 많이 그 사람들이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쓱쓱 해서 소비세를 많이 내는 게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 그런 걸로 연결이 되긴 하는데 실버 산업이라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지 몰라요. 90년대 이렇게 일본 회사가 있었는데 2020년대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아까 그 설명을 다시 한 번만. 몰락한 이유. 몰락한 이유 30년 이제 동안에. 이게 일본하고 미국하고 반도체 협정을 86년도에 맺었는데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도 일본이 충분히 생산해가지고 해외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이 요구한 건 그거예요. 네가 만드는 건 알았고 너희들은 무조건 미국에서 만든 걸 20% 무조건 사다 써.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큰 단초를 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타이완에서 반도체 회사들이 생겨나서 일본을 추격하기 시작. 그래서 그런데 일본이 아까도 장기 불황에 들어가면서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장비 투자 산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불황일 때도 투자를 해야 되고 호황일 때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일본이 거기에 대응을 못했고 그런 불황이고 호황이고를 떠나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벨로시티라고 해야 되나? 변동성이 나타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나는 사업은 사업으로서 크게 좋은 산업이 아니에요. 일정하게 이익을 내는 산업이 좋은 거지. 이 이익을 날 때는 이익이 나고 적자 날 때는 적자가 나고 막 이런 사업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일본에는 맞지 않는 산업이에요. 예. 근데 한국 사람은 이거 적자가 좀 날 땐 나더라도 투자하고 벌 땐 좀 많이 벌어보자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